네, 오늘도 정말 무더운 하루였죠. 네. 이 장마가 주춤한 사이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영남 지방은 그 기세가 더 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종일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첫 소식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에 나선 사람들 머리 위로 뜨거운 햇볕이 쏟아집니다. 지하철 출입구부터 건물 입구까지 짧은 거리지만 양산 없이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마다 부채와 소형 선풍기, 이런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30도를 넘어선 대구. 시원한 얼음과 뒤섞인 음료가 더위에 찌든 출근길을 겨우 달래줍니다. 버스가 솔직히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류장에서 계속 한참 기다렸다가 타야 되고 하니까 버스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스에도 또 사람 많고 이러면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도 않고 막 엄청 덥더라고요. 도심 호수공원이 텅 비었습니다. 어르신 일부가 나무 그늘을 지킬 뿐 대부분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은 나흘 연속 35도를 넘었습니다. 또 영남 지역 곳곳이 37도를 넘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친구하고 지금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 더워서 못 다닐 것 같아요. 폭염이 영남권을 넘어 전국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온열 질환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재난에 가까운 폭염에 대비해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 그쳐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힘들죠.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때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강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 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 유족은 이 양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운동화마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은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당시 강력팀장과 팀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구속된 장윤기 사건 담당 강력팀장을 포함해 수사팀원, 광주경찰청 형사과와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 관계자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1,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사건 심리를 맡은 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잇따라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였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번에도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내란 특검의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이번에도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같은 김건희 씨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다르게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2021년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순위를 다투던 상황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유권자들과 당내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린 건 물론 재판에서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서도 법정에서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남겼고 변호인단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치렀지만 우리 증시는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집중되는 등 시장에는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2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펀더멘털 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가 결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장 유지를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의 자금 지원 논의도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었고 쇼핑카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대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좀 걸어서 아이들하고 힘들게 왔는데 임시 휴업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홈플러스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한 5만 원 돈 돼요. 폐쇄가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지 나도 그게 좀 궁금해요. 하지만 사실 이미 매장에서는 영업 중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며 일부 매대가 비기 시작했고 남은 재고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할인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렸지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여전히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닫힌 매장 문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긴장의 끈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긴장감도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800원대까지 내려온 국내 석유 가격을 비롯해 나프타 등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원유 도입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유는 7월, 8월 이미 필요로 한 양의 100%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나프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을 확보함으로써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등 우회 공급망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역시 이미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가 이뤄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된 뒤에도 추가로 들어올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정부가 1억 배럴 이상의 비축 원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이란 전쟁 초기만큼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사가 돼도 왜냐하면 대체 수입선들을 많이들 확보했기 때문에 석유가 꼭 뭐 중동에서만 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은 여전히 긴장을 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부 공격을 받았던 HMM 소속의 나무호가 이제 수리를 마치고 해협 통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통항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운업계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자 의회 소통 창구였던 그레이엄 미국 상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갑작스레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 귀국 직후 숨진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마지막 활동으로 기록됐습니다. 향년 71세. 사인은 심장마비의 일종인 급성 대동맥 박리였습니다. 백악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call, he told me, Kristen, he said, you know, I feel good, but I'm tired.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로 외교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레이엄 의원. 미 의회 내 전쟁 반대 여론을 잠재우던 거물 정치인의 사망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상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 Israel, it's grief. In Iran, it's celebration because Lindsay never confused good and evil. 그레이엄 의원의 부재로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지고 중동 전쟁에 대한 여론 방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다만 고인의 마지막 역점 사업이었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구성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사측과의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측도 조합과의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6억 원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낸 JTBC가 올해 초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금 상실 위기에 놓인 채권 피해자들은 JTBC를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관여한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해 엄정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은 JTBC가 올해 2월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의 지난해 말 자본 총계는 190억 원이지만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354억 원으로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리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길어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한투자금융은 불과 4개월 뒤에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낼 정도로 재무 상황이 최악이었음에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무난이란 평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금융 전문가인 신한투자증권이 공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했었던 JTBC의 부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채권 피해자들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서로 채권을 발행해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 그리고 신용평가사 등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경영진에 대해선 신문과 방송을 소유한 언론기업이란 점을 믿고 투자한 만큼 조속히 재원 방안을 마련해 원금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대형 그룹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4개월 만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경영진이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신한이 배포한 IR 자료 그리고 주관사에서 말한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중앙그룹의 이전 회사채 발행 과정에도 의문이 많다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걸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변호인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채권 피해자들은 250명, 피해 금액은 325억 원이지만 접수가 계속 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 구제 공동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이후 JTBC가 공식 입장을 내고 채권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산 직전 40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 자본 잠식을 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 상황을 적절히 공시했고 자본시장법을 준수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JTBC 예능을 제작하는 자회사 스튜디오 I의 중앙에서 대여한 330억 원 가운데 130억 원은 필수 제작비 등 명목으로 대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뒤에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첫발을 뗐습니다. 우선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부터 연장한 뒤 본격 개선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주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혁신위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제도부터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협회장을 뽑아야 하는 대한체육회 규정부터 연장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건 지난 6일. 기존 규정대로라면 오는 9월 초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혁신위가 이를 연장하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박 위원장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쨌든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박 위원장은 이 밖에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안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회의부터 선거인단 확대 등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최근 우리도 무더위로 고생했지만 지금 서유럽은 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에펠탑을 비롯한 프랑스 유명 관광지들은 단축 운영에 들어갔고 스페인에서는 닷새 전 시작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단축 운영을 알리는 안내판이 걸렸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탓에 주말 동안 자정까지인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도 각각 오후 4시와 5시까지만 단축 운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 사이클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는 사상 처음으로 일부 언더 코스를 단축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오래된 건물의 주민들은 창문을 은박지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J'ai mis des couvertures de survie sur mes fenêtres. Alors j'ai fait que d'un côté parce que du coup il fait noir dans l'appartement. Et c'est vrai que du côté où j'ai pu mettre les couvertures, j'ai gagné sans doute 2-3 degrés en confort. Donc, mais je pensais jamais avoir à faire ça chez moi. 파리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이웃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비도 1,000만 원 이상이라 최악의 폭염 속에도 보급률은 25% 수준입니다. Moi j'ai de la chance, j'ai une climatisation intégrée dans mon appartement, donc, mais on n'essaye pas de la mettre non plus trop parce que c'est bruyant, c'est coûteux aussi, donc on essaie de la mettre au dernier délai, au dernier carat. Mais... 프랑스는 파리를 포함해 국토의 4분의 1 이상에 주말 동안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폭염의 영향으로 큰 산불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1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는 지난달 서유럽 평균 기온이 관측 역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했지만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태풍의 여파로 중국 북부에 기습폭우가 내려 허를 찔렸는데 한반도 북부도 비상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 동부 연안은 수중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저장성 외칭에서만 1,300그루 넘는 나무가 쓰러졌고 위완에선 1,800억 원 이상 경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268만 명이 미리 대피하고 고가도로에 비상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로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台风巴威让很多人度过了一个不眠的夜晚，广大党员干部闻讯而动，奔忙在防汛抢险一线，守护百姓安全。 정작 허를 찔린 건 베이징에서 가까운 북부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신황다오 등지에 누적 552mm의 폭우가 내려 13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고립됐습니다. 북중 접경 랴오닝성에선 1223차례의 국지성 호우가 관측되면서 17만 명 이상 대피했습니다. 성도인 선양엔 하룻밤 사이 최대 32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巴威助力水汽被输送到了远达千里之外的京津冀多地，并且在冷空气参与下，进一步激发了强降雨的出现。 산둥반도까지 북상한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바다 건너 한반도로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록강 하류인 중국 단둥에도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물난리에 취약한 북한 지역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태국 방콕의 유명 술집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인명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건물에서 붉은 화염이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급히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밤 태국 방콕 북부에 있는 유명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집 내부는 새까맣게 그을리고 현장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연 중이던 술집에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찼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hings happened very quickly, and there was blasting, and everybody tried to flee themselves from the smokes and the flame. 사망자 대부분은 불길을 피해 건물 뒤편 화장실에 숨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선 지난 2022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26명이 숨지는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안전규정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8.17 전당대회를 35일 앞두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 그리고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까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먼저 정 전 대표의 발언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자, 당원 정당,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 또 조국혁신당 합당 등 여러 가지 의제를 던졌는데 특히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좀 오늘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대표가 되게 되면 이제 임기는 2년이죠. 2028년에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대선은 2030년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남은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 말이 전제가 되려면 당대표를 산연임을 해야 그 말이 성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또 2년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 말씀을 하신 게 많은 분들께서 그랬기 때문에 저 말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많은 궁금함이 있고요. 일단 그런 지점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된 지가 만 1년이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1년 1개월이 된 시점에서 사실 우리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다음 대권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기 초반에 다음 대권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임기 말 때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지금 이제 막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 정부에서 자꾸 다음 대권으로 치닫다 보면은 이게 계속 정쟁과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이 동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하신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당대표직이 없이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럼 당대표를 3번을 연임하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 얘기한 만큼 언젠가 뭐 설명할 일이 또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게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또 상당히 이제 화제였는데 어쨌든 오늘 출마 선언 안에서 지나온 길을 보면은 나아갈 길이 보인다라고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들도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 이거를 좀 비교해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검증은 정말로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 행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는 그야말로 뭐 인신공격성, 가십에 머물면 네거티브가 되는 건데 지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이제 후보죠. 이번 당권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를 염두에 둘 텐데 김민석 후보가 지난 뭐 한 30여 년간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건 누가 뭐래도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것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방의 약점은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곧 본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지나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경쟁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가운데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당권 주자들도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집중 포화를 쏟아냈는데요. 발언 역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립니다. 대통령도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흔들릴 것입니다. 당이 흔들릴 뻔할 때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그 다음 2년 후 총선을 선의에 메고 30년 황금시대를 단단하게 열어낸 이런 역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대통령, 이제 임기 4년이 남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헌정사에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대전이 언론 일면 기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청 갈등이 아니라 당청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글로벌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석, 송영길 의원 연일 정 전 대표를 이제 견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뭐 매일 강조하듯이 2대1, 3대1 구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정 후보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요. 지난 1년에 대한 지적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잘 뒷받침했냐에 대한 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특정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라는 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집권 1년 차에 굉장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갖고 출발한 그런 선거에서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그게 당이 오롯이 국정 운영 지지율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고 실제로 결과로도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이걸 굳이 싸움으로 몰아가서 2대1, 3대1 얘기하면서 뭐 다구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 표현은 조금 과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정당 대회라는 걸 치러지다 보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건 맞지만 이게 특정인을 경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책임지자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반성과 성찰과 책임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연임을 또 하겠다라는 그 정청래 의원의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정치는 실리와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그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얘기하신 거 그걸 굳이 싸움을 얘기를 하시는 거는 뭐 각자의 셈법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저희도 굉장히 아름다운 경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대표 최근에 SNS를 보면은 많이 아프다.
다구리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많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민주당 당권 구도라는 것이 친명계가 여러 명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고 이른바 친청계라고 하는 분은 본인 외에 또 최고위원 선거를 나온다고는 하지만 당내 의원들 놓고만 보면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특히 구도상에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연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공통된 점은 뭐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지난 1년간의 민주당 운영 과정,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 2년 동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다시 당권을 맡았을 때 민주당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 방식과 관련해서도 결선 투표를 할 거냐 선호 투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친명계 후보들은 다 선호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 친청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결선 투표 놔두고 왜 선호 투표를 갑자기 도입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청래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다는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언더독 그리고 피해자, 약자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거듭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봅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공식 후보 등록이 이제 목요일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날짜가. 이거 언제 결정이 됩니까? 선호 투표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선호 투표제든 결선이 되든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전준이 자체가 굉장히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 조율을 했고 결정된 사항이 또 다시 번복되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룰을 만들면 플레이어들은 따르는 게 원칙인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일부 최고위원들께서 이제 뭐 이걸 부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멈춘 상황인데요. 어떠한 방식이 됐든 빠르게 결정이 돼서 후보들이 그 관련 준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저는 더 나아가서 다른 게 무엇이 문제냐 보면은 마치 이번에 그 선호투표제 때문에 당의 또 당원들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또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빠르게 결정되고 플레이어들은 그걸 따르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요일 진행되는 최고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이 친청계 의원들이 잇따라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공식화했고 최고위원 경쟁도 상당히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5명의 최고위원을 뽑게 되는데 이 가운데 청년 최고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도 또 친청계와 친명계가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몫의 최고위원은 따로 뽑기 때문에 아마 여성 최고위원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최민희 의원과 아마 친명계선 서미화 의원 간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텐데 당 대표 지금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전만 하더라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적어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꽤 앞서 나가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친청계에서는 적어도 당대표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에 한 2명 정도의 최고위원은 꼭 집어넣고 싶겠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텐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다수의 후보가 나왔고 친청계에서는 소수의 후보만 나왔기 때문에 표가 이렇게 갈리게 되다 보면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친청계 최고위원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계파별로 나누자면 친명계가 이제 6명이고요. 친청계가 이제 2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데 자리가 한 5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할당이라든가 청년계, 청년 최고위를 죄송합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하자면 나머지 3자리밖에 안 남아서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할당이라기보다는
6등을 했든 7등 했든 여성 중에 1등에만 무조건 이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청년은 배려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명직 최고로 이제 청년 임명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치열한 경쟁으로 청년의 몫을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청년 최고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 자리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명계 같은 경우는 후보가 많지만 친청계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2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는 거겠지만 또 아직 룰이 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이 최고위원도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한 변수가 중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의 보완 수사권 이 폐지 추진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를 했는데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살인마가 경찰 아버지 액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잇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윤기 사건에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한 우발 폭행 같이 됐었죠. 이렇게 보안 수사권 자체가 폐지된다면 당초 경찰이 했던 그 수사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방식은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 형소법 개정안을 자체 발의를 지금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보완 수사권 존치는 물론이고요.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1년 늦추자. 이런 내용까지 지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역사적 증거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이에 따른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민생사범 또 범죄 피해자들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원내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분명히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소수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민심이 뒷받침되는 주장만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안 수사권이 그런 겁니다.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범죄들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내고 그 범죄자들을 응징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의 신념적 언어로 경찰에는 어떠한 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3, 4년 지나서 분명히 사회적인 병폐가 대단히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책임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지금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과연 이 국민의힘의 개정안을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의문이기는 한데 민주당도 지금 완전히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단일 대우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보면은 이번에 이제 장윤기 사건이 좀 촉발된 면도 있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검찰 개혁 문제가 좀 오염됐다. 실제로 정치적 구호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수기의 과정과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아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런 주장하시고 뭐 비판 혹은 이렇게 대안 얘기하신 거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도 특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만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지난 1년 동안 지난하게 이런 주제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 말 없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지금 저희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약간의 선악의 구도와 정치적 구호가 됐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또 혹은 이제 장윤기 씨 이 건 때문에 뭔가 불거지자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낸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순수한
지적인가에 대한 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저희는 그런 지적은 존중하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수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민생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가되 그 위에 보완책에 대한 아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깊숙한 논의와 또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보안 사건 이야기를 할 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것도 이제 빼놓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피해자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역시 이제 국민의힘하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 보안 사건을 고려를 해서 좀 연대하는 분위기 그것도 좀 느껴지긴 합니다. 보안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이건 국민의힘만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보안 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장윤기 씨 관련 사건이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든 김창민 감독의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이든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그리고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동분서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 있었을 땐 공적인 기능, 사법 체계 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뭐 언론에 알리면 된다? 킥스에 참여하면 된다? 피해자들의 수사 참여를 확대하면 된다? 이게 과연 얼마나 실제 형사사법체계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법조계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민주당이 이런 정도의 국민 여론이 있다면 적어도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당권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 강성 지지자들이 뽑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이 보안 수사권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실제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이러한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민주당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이제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 사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건전한 토론을 결국은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게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건 수정하고 보완하다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요때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또 다양한 또 의견 국민의힘에서 내주시면 또 민주당에서도 적절하게 또 현명하게 잘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한동훈 의원 복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눈길을 끌었으면서 당에도 얼씬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제 자극적인 발언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도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이 상당히 무겁다. 역시 이제 동조를 하는 그런 입장을 또 냈단 말이에요. 일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일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어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이렇게 치중한 그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라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 뭐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일부만 얘기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처음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사에 모이겠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당사가 아닌 국회로 와서 계엄 해제에 투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누차 계속돼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마치 계엄과 관련해서 뭐 이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의 기록은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각각의 기억 속에 각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했었던 발언과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이걸 갖고 뭐 중도 보수 진영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뭐 이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최근의 분위기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반장연대, 반장동연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주말 사이에 이제 포화가 집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한동훈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냐고 하는데 저 이 말에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날의 영웅의 서사는 한동훈 의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회를 지키고 국회 앞을 어떻게 보면 막았던 시민의 역할이 가장 컸고 담을 넘어서까지 투표 표결에 갔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역사를 만드신 거죠. 시민의 역할과. 근데 그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안 계셨습니다. 표결에 참여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 있다가 표결에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은 다 당사로 가셨던 그 장면을 제가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지 당시에 뭐 한동훈 의원이 얼씬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는 역사냐 이거는 그냥 안철수 의원이 심각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저 말을 굳이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나라는 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예, 말해도 이제 때이른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자,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주말 사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일요일은 어제 하루에만 80명이 넘었고요.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2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 일요일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충남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집계된 토요일 온열 질환자 숫자인 115명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80명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주말 2차례뿐입니다. 실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0%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노약자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더위 속에서 가벼운 어지럼증, 두통 등이 찾아온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도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냉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해 무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을 정영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오후,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 골목에 자리 잡습니다. 찜통 같은 방을 피해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돗자리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거나 문을 활짝 열어둔 집도 눈에 띕니다. 여름에는 덥지. 아니 찜통이야 찜통. 더우니까 바로 여기서 고테바이 이게 지나가는데 내가 저를 한쪽으로 비키고 이렇게 앉아 있어.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주민들은 이웃의 안부부터 살핍니다. 여기서 사람 안 죽어서 나가면 다행이야. 더운 날. 더워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 놓고 틀기는 어렵습니다. 각 방이 아니라 공용 복도에 설치돼 있는 데다 전기 요금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석 달 동안 쪽방 소유주에게 전기요금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에어컨 많이 나온다고 안 좋아하지요. 갖고 가서 한 번씩 틀을 때 틀고 껐다가 막 이러라고 그래. 골목에 물 한 개를 뿌려주는 쿨링포그에 의지해왔지만 폭염이 닥칠 즈음 이마저도 고장났습니다. 평소라면 골목에 물을 뿌려주고 있어야 할 쿨링포그가 전기 사용이 몰리면서 작동이 멈췄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라 밤잠도 설치는 상황. 38도 이상 불죠. 바람은 안 부는 거예요? 바람 안 불죠. 그러니까 뭐 밤에 애들 다 나가요. 들락날락 들락날락해요.
한여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더 비싸고 이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설명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 등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다며 고쳐야 한다면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극한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내일부터는 이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막히는 극한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장윤기는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지난 10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광주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결국 이렇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변호인은 장윤기가 양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든 장윤기. 앞서 검찰에 넘겨질 때도 장윤기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하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간혹 이제 일부 증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신도 바라보는 모습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적용한 성폭행 목적 살인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자료 등을 재판정에서 직접 확인한 뒤입니다.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윤기는 최근 10여 장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아사 같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또 재판부는 뒤늦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시인한 장윤기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로 세상에 드러난 전직 시장의 뇌물 사건 당시 녹취를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시장의 연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측근의 개인 비리로 묻힐 뻔했던 이번 사건은 검찰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심규원 전 동해시장의 뇌물 사건은 해양경찰이 송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배달 사고로 취급됐습니다. 측근이 1,000만 원을 꿀꺽했다는 말만 믿고 시장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검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받은 돈을 가로챘다면 다음 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시장과 통화했냐고 물을 리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시장과 통화하실래? 아니 아직 안 하셨구나. 내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안 읽었네. 같은 날 심 전 시장과 수산업자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예 선생님. 예, 문자를 늦게 봐가지고.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예. 그거 언제쯤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갔다 와서.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돈을 받은 몸통이 시장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액수도 1,000만 원이 아니라 이른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해 받은 것까지 모두 11억 6천만 원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어떤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사건을 암장시키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보안 수사가 그 실체 규명에 얼마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기록 속 스모킹건을 깨운 셈인데 향후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한다면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조서를 빠뜨린 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의 경우 기록을 직접 검증할 수사권 없이 요구만으론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입니다. 부실 수사를 걸러내는 보안 수사의 순기능이 현장에서 계속 입증되는 가운데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혹은 다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 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안 수사권은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보안수사권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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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찾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국민의힘은 내일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에 함께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건데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랑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님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사흘 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건 등 상고심 선고 사흘 뒤인 오는 19일 종합특검에 출석합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7월 19일 김건희를 소환하여 김호진 등을 통해 관저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관련 참고인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이번엔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명품을 제공받고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3개. 가장 속도가 빠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메간매직 사건은 김 씨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됐습니다. 통일교 집단 정당 가입 사건은 다음 달 21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수사기간 연장으로 마지막 전력을 확보하려는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를 4번째로 법정에 세우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재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기현, 나경원 의원에 대해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김 의원과 나 의원은 의견서만 송부했다고 출석 통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과 관련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14일부터 뉴욕 증시에 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통해 뉴욕 증시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첫 거래일부터 공모가보다 13.08%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월가에선 SK하이닉스 ADR과 연계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ATF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렉스셰어즈와 프로셰어즈, 레버리지 셰어즈 등이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1일 변동폭과 연동된 2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주가 하락에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7개 정도의 상품이 동시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이 정도 규모의 상품이 동시에 상장된다는 것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표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승세를 탄 주식에 무작정 올라타는 투자 흐름을 뜻하는 모멘텀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 1일 등락폭의 2배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질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만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JP모건은 레버리지 ETF의 등장을 건전한 신호로 여기지는 않는다며 상승 사이클 후반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K금융 영토 확장이라는 기대감 속에 상장 초반 나타날 원화 환율과 현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상시 근무 필요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9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우체국에서 근무했는데 정부가 이들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한 현업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정액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군과 이란이 이틀째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이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바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 원인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을 계속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단속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That the folks that are shooting missiles and drones at ships need to make sure that they're coordinating with the people that are negotiating the peace deal and that they're all on the same page, because my sense is that they're not.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نهاد مدیریت آبراه خلیج فارس در اطلاعیه اعلام کرد به علت تحرکات غیرقانونی نیرو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ردد از تنگه هرمز در حال حاضر امکان پذیر نیست.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이 격화하자 국제 유가도 덩달아 4% 넘게 급등하며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고 자신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We had to deal with them yesterday.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2 hours after that, they hit a ship with a drone.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을 겨냥해 여러 차례 공습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우디가 사나 공항을 공습해 긴장 완화 국면은 끝났다고 비난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사우디와의 휴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후티와 맞서는 예멘 정부는 자신들이 감행한 공습이라며 사우디 개입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 출마로 당권 레이스는 5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계파 갈등 속 룰 세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약속했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자신은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로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등 4명 주자를 더해 5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지휘를 제대로 못해 생긴 아쉬움을 2년 뒤 총선에서 남겨선 안 된다며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당과 정부, 대한민국이 함께 흔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며 외교 안보 전문성 행보를 이어갔고 고민정 의원은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보들의 젠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전당대회 규칙 확정은 선호 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논의를 이어온 당 지도부는 좀 더 수기를 거치자며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공식 일정 시작을 코앞에 두고 룰 세팅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둘러싼 공방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범보수 진영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공개 저격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먼저 모은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안철수 의원의 최근 법적 증언에 힘을 실으면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의원 복당 반대를 외칠 정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당사자도 아닌 이 대표가 참전한 배경으로는 최근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됩니다. 한 의원은 최근 정 후보 사건에 대한 개혁신당 인지 시점을 두고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의원 공격을 받은 두 사람이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인데 한 의원 측은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차기 당권을 포석에 두고 한 의원을 견제하는 거란 볼멘 소리도 적잖습니다. 정의한 자작극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 신경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신당은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빌미로 부당거래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띄우고 있고 19일에 잠적하게 된 계기가 17일에 그런 사전 조율을 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개혁신당이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발끈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이 공전하는 가운데 개혁파 성향 보수 진영 주자들이 벌써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과 보수 재건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개파 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올해 초 큰 불로 집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누구보다 힘든 여름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천막으로 만든 임시거처에서 선풍기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룡마을 한가운데 비닐을 덧댄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월 큰 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건 선풍기 몇 대가 전부입니다. 일반 주택 더운데 여기는 말할 수도 없죠. 엄청 더워요. 4개, 5개 틀어놔도 나중에는 따뜻한 바람 가요. 그래도 감으로 그냥 시원하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처럼 열이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 차라리 그늘진 야외가 더 시원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임시거처 안에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천장에서는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사방이 가로막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남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폭염에 건강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주사 맞고 처방하고 약 가져가서 전당 먹고. 화재 피해로 집을 잃은 주민은 모두 181명. 서울시가 일정 기간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은 시한부 대책에 불과하다며 깃터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폭염에 대비해 구룡마을 자치회관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폭염 속에서 맹렬한 불길까지 견뎌야 하는 소방대원들의 하루를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미처 다 걷지도 못한 채 계단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장비를 손에 든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대원들에게선 지친 기운이 묻어납니다. 한때 34도까지 육박한 폭염 속에서 진화 작업을 막 끊는 소방대원은 말을 잇기도 버겁습니다. 어디 사람들은 지금 귀찮아서 못해요. 소방대원들은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곧장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출동 준비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2분. 무거운 방화복과 장비를 챙겨 차량에 오른 뒤 좁은 차 안에서 착용을 마쳐야 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는 현장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체력 소모가 시작됩니다. 외부 열을 차단해주는 기능은 있는데 저희 내부에 활동했을 때 나오는 내부의 열들은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방화복이어서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친 상태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갈수록 체감 열기는 더 높아지고 진압 활동을 이어가다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출동할 때 이렇게 방수화와 방호복까지 갖춰 입고 공기 호흡기까지 매야 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다 갖춰 입으면 20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여름에는 말벌집 제거 작업도 잦아지는데 이때는 두껍고 답답한 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서로 복귀한 대원들의 이마에는 아직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나갔을 때 숨이 턱 막힌다고 표현을 많이 해서 좀 진이 빠지고 그런 한증막에 있는 느낌이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방대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치는 사람이라든가 또 저희 대원들 다치지 않게 뭐 그런 인명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매 출동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구단 유스팀인 전주 영생고 미드필더 김예건과 정식 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북 구단은 김예건과의 프로 계약 사실을 알리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준 프로에서 정식 프로로 전환된 사례는 구단 역사상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준프로 계약을 맺고 전북 N팀에 데뷔해 K3 리그 성인 무대에 오른 김예건은 모두 11경기에 출전해 프리킥 골을 포함한 3골을 터뜨렸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고 습도가 높아 몸으로 느껴지는 더위는 더욱 심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더위가 사라지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 이후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밤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강릉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목요일에는 제주도와 호남을 중심으로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